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십니까. 뉴스레터 K KBS 김용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틀 전 비공개 만찬을 하면서 인적 쇄신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홍 시장이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을 각각 총리와 또 비서실장으로 추천했다고 하는데요. 여야 각 당의 보좌관분들은 이 사안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보좌 하니까 코너에서 이 내용 포함한 정치 현안들 자세히 분석 평가해보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원달러 환율이 한때 1,400원까지 올라가서 금융당국이 크게 긴장했었는데요. 정부 개입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오늘 새벽 한미일 3국 재무장관들이 원화와 엔화 가치 하락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달러 강세에 따른 불안감, 금융 1타 강사죠. 신한은행 오건영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 뉴스레터 K라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념 이벤트도 준비했어요. 방송 중에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치킨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십시오.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고요.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현직 보좌관의 눈으로 정치권 흐름을 읽는 시간, 보좌 하니까 국민의힘 최현숙 의원실의 김주범 선임비서관,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실의 이동윤 보좌관, 개혁신당 조응천 의원실의 조현욱 보좌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그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이제 뭐 아직 21대 조금 남긴 했지만 22대 준비를 여러 당선인 분들이 또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보좌진 분들도 이렇게 보면 FA 시장이 열렸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이동윤 보좌관님? 네, FA 시장이 열렸죠. 예. 지금 열려서 아마 이번에 또 초선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초선 많고 또 30대이신 분들도 많고. 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의석수는 막 그렇게 크게 변동은 없어요. 민주당이나 저쪽 국힘이나. 네네네. 근데 조국혁신당이라는 당이 이제 좀 의석수를 얻은 상황이라서 네. 아마 이제 그 부자진들 간의 물밑에서 예. 엄청나게 지금 그 트레이드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뭐 완충이 된 방도 있고 네네네. 아직 이제 시작 안 한 방도 있는 상황이라서 네네. 앞으로 한 달 동안 조금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리 잡고 있어야 되고 저도 제 후배들 아직 못 잡은 친구들이 있어서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한창 하시고 오신 조현욱 보좌관님도 그런 부분에서 좀 궁금합니다. 뭐 아직 아무 생각이 없어요. 생각 없으세요? 네. 이게 국민의 이게 보면은 그 뭐 될 사람들은 또 잘 가고 네. 뭐 FA 시장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등급이 다 있어가지고 뭐 S 등급서부터 뭐 A 등급, B 등급, C 등급 다 있어서 예. 등급 높은 사람들은 뭐 계약을 언제 하더라도 네. 될 사람들은 다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특히 이제 뭐 보좌관들 입장에서 관점에서 보면은. 네. 이제 이동현 보좌관도 얘기했지만 이제 후배들이 일단 먼저 가는 게 네네. 중요할 거고 그다음에 의원들 입장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상임위 배정 건들을 그렇죠. 고민을 예. 하게 돼요. 의원들 입장에 당선인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선수가 쌓이게 되면 상임위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의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의원들은 보면은 상임위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상임위 전문성을 따지게 되고 그러면 상임위 전문성을 고려해서 보좌진을 일단 먼저 충원을 하고 나머지 의원실 내 역할을 따라 가지고 균형적으로 좀 충원을 하는 기능 그 부분이 있어 가지고 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네. 아까 김준범 비서관님. 예. 국민의힘은 예. 지금 초선보다는 또 재선 3선 되신 분들이 또 더 많아서 그렇죠. 오히려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조금 자리를 찾아갈 것 같고요. 그리고 초선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상 처음에 들어오다 보면 정무적 보좌관보다는 정책적인 보좌관들을 또 원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시장이 좀 열리지 않겠나 싶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저희 방뿐만 아니라 다른 방 보좌진들도 지금 물 밑에서 서로
이제 자기 어필하면서 내가 좀 필요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예, 국회의원 회관 이렇게 한번 가보면 분주하더라고요.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처음을 예. 하면은 이제 보자한 코너니까 예. 이게 좀 저는 이제 오래 있으면서 흥미롭게 느끼는 게 전 네. 서두르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이 이게 통상 선거를 치르고 나면 선거 때 같이 했던 이제 개국 공신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초기에는 참 자리 잡기가 기존에 있던 보좌진들이 힘든 경우들이 많습니다. 선거를 같이 치렀던 사람들이 특히 네.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에 데리고 들어오는데 이게 국정감사 한번 끝나고 가을이 한번 지나고 나면 정기국회 이후에 해고를 많이 합니다. 예. 이제 이게 뭐하고도 관련이 있냐면은 공직선거법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공직선거법은 이제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같이 선거 동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 다 과거 일로 돌아가기 때문에 예, 한 번 지나가고 나면 또 제대로 자리 잡을 사람들은 자리 잡게 됩니다. 예. 여기 오신 분들은 다 A급입니다. 아까 S급도 있다고 하셨나요? S 있죠. 예. 아, 자, 총선 여파랄까요? 후유증이랄까요? 어쨌든 선거 끝난 지는 이제 일주일 좀 넘었지만은 뒷수습이랄지 뭐 향후 전국 전망이랄지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는 계속 됩니다. 총선 이후에 세 분이 다 모이신 건 오늘이 또 처음이고 하다 보니까 각 당 분위기도 짧게 들어볼게요. 우선 김주원 비서관님. 지금 현재까지 여당이 내놓은 당 재건 방안 관련된 거 좀 보면 일단 실무형 비대위 구성하고 전당대회 통해서 새 대표 선출하자. 뭐 이 정도인 것 같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 아니 이거 한가해도 너무 한가한 거 아니야라는 의견도 있고 겉보기엔 좀 답답해 보여도 이게 여러 얘기 들으면서 좀 차근차근 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어느 쪽인 거예요? 먼저 15일 날 예. 그 4선 이상 중진들 의견을 들었고요. 네. 15일 날 당선자들 또 모여서 의견 총치를 취합을 했는데 제가 봐서는 지금 제대로 된 계획들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예. 지금 뭐냐면 지금 있는 상황에서 관리형 비대위를 구성을 한다는 자체가 네. 너무 안이하지 않겠나 싶음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벌써부터 지금 거대 야당이 지금 뭐 특검법부터 해가지고 네. 법안들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혁신적인 모습, 변화된 모습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 아직도 비대위 차원을 구성하고 있고 그 비대위가 관리형으로 간다는 거는 지금 좀 걱정되는 그럼 상황들입니다. 좀 한가해도 너무 한가하다 약간 네, 이쪽의 그런 의견이신 것 상황입니다. 같네요. 이동현 부장님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의 연임 가능성 이거 계속 얘기 나오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제껴두고 국회의장 원내대표 자리 경쟁이 또 벌써부터 이쪽으로 좀 치열하다 상대적으로. 엄청 치열하고 예. 있죠. 지금 뭐 원내대표도 많이 나오시려고 하고 있고 예. 그리고 그 정도 선수가 되시는 분들도 많아요 지금. 그리고 국회의장도 이제 대표적인 두 분이서 지금 아마 경쟁을 하고 있는데 예예. 뭐 말씀을 안 드려도 되죠. 뭐 추미애 전 의원님과 예. 지금 조정식 의원님이 아마 경쟁을 하고 있는데 선수가 제일 높으시. 네네네. 뭐 결과적으로 그 개원이 되기 전에 당 대표가 당선인들 대회를 하면서 네. 그 원내대표는 이제 선출을 할 건데 제가 보기에는 뭐 어쨌든 지금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친명 체제가 구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선명성이 강하신 분이 되지 않겠어요? 초반에는. 네네. 그래서 그렇게 점치고 있고 국회의장도 이제 봐야죠. 뭐 어떻게 될지 두 분 다 어쨌든 친명의 그룹에 들어가 계신 분이기 때문에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예. 조현욱 부장님 일단 조홍천 의원님은 뭐 아쉽게 낙선은 하셨습니다만은 개혁신당 분위기는 좀 나쁘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특히나 이준석 대표의 어떤 메시지도 되게 선명하고 분명하게 나오고 있고 또 김종인 상임고문은 이준석 대선 주자론까지 지금 꺼내고요. 또 전당대회 준비도 한창이고 지방선거 로드맵도 벌써부터 뭐 짠다고 하고요. 개혁신당 분위기는 어때요? 그 총선을 이렇게 뭐 총평을 해보면은 개혁신당 그래도 뭐 3석밖에 안 됐잖아요. 예. 3석밖에 안 됐고 지금 부정적인 것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네. 3석 가지고 원내 정당으로서 무슨 대단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캐스팅 보트를 칠 수 있을 것이냐 이건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봐요. 예, 네. 현실적인 거죠. 네. 그리고 지금 뭐 국회의장 얘기도 했지만 추미애 당선인이 되거나 예. 아니면 조정식 의원이 되거나 이분들이 개혁신당의 의원들을 뭐 상임위를 제대로 배정을 해줄 턱도 없고 아마 뭐 농해수 뭐 환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사실 소위 왕따 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농해수 환노도 중요한 중요한 상황입니다. 상임입니다. 근데 네네. 그분들의 그러니까 당선인들의 그 역량을.
그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상임위 네네. 배정이나 혹은 개혁신당이 주력하고 싶은 상임위 배정 같은 것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예. 더군다나 조국혁신당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내에서 무슨 개혁신당이 큰 기능을 하기는 되게 힘들 거라고 봐요. 이제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일단은 부정적인 조금 거고, 부정적인 거고. 긍정적인 것만 예. 놓고 본다면은 이번 총선에서 단독으로 지역구와 비례해서 당선인을 배출한 정당은 개혁신당이 유일합니다. 어떤 정당도 네. 지역구만 당선인을 배출하거나 비례대표만 당선을 배출시켰어요. 예.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당도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은 제도 자체가 사실 고장난 거잖아요. 진보당이 지금 나중에 이제 민주당 위성정당에 간 두 분이 이제 돌아온다고 하면 지역과 비례 의원을 갖겠지만 진보당도 지역구에서 한 석밖에 안 나온 거고 민주당도 뭐 위성정당 만들고 네. 그리고 조국혁신당 있지만 조국혁신당을 포함해서 비례 전문 정당이 이번에 38개 했었어요. 예. 그래서 결국 51cm가 넘는 투표용지가 만들어진 무효표 거고 130만 표. 맞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상황에서 유일하게 이 잘못된 망가진 선거제도 내에서 유일하게 정상적인 정당이 된 곳이 유일하게 개혁신당 하나밖에 없다는 거고 그러네요. 네. 개혁신당이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래서 이준석 대표나 뭐 천하람 당선인이나 유정 당선인도 마찬가지고 원내에서는 큰 역할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한국 정치에서의 지금 의제 설정 능력은 우리가 좀 크다고 봐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정치 역할에서 뭐 조국혁신당의 원내에서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치에서는 우리가 좀 뭐 쇠빙선 역할 같은 걸 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추가로 그럼 조응천 의원님은 혹시 향후 행보가 어떻게 되실까? 지금 좀 복귀를 좀 해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 탈당하고 그다음에 삼지대 통합을 추진을 했었고 예. 그리고 개혁신당에 남아가지고 이제 출마를 해가지고 13점 몇 프로를 받았어요. 네. 정확히 뭐 보지도 않았습니다. 속상해가지고 보지도 않았는데 예. 뭐 지금 원래 추구했던 것이 정치 혁신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거기에 가장 좋은 길인가 그걸 계속 고민할 겁니다. 예. 네, 개혁신당에 남아 있을 겁니다. 남아 계신다는 거고. 여야 상황 또 국회 관련 이야기 잠시 뒤에 또 나눠보고 이 얘기 먼저 해볼까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홍준표 대구시장과 그제 만찬 회동을 가졌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 뒤늦게 알려졌죠. 뭐 4시간 정도 식사하면서 홍 시장께서 여러 현안에 대한 조언을 했는데 무엇보다 김한길 총리 또 장제원 비서실장을 추천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종훈 비서관님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뭐 추천은 하신 건 잘 된 것 예. 같아요. 그런데 홍준표 시장님이 그러셨잖아요. 대통령하고 대화를 나눈 거는 기밀 상황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네. 본인께서 그 2명을 추천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한편으로 보면 대통령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한이나 책무에 대한 무능함을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대통령 인사에 대한 부분은 정말 조심스럽고 비밀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홍준표 지방 어쨌거나 중진이시지만 예. 시장께서 누구를 추천했고 누구를 추천했다.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그 두 분을 인사를 한다면 예.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봤을 때는 대통령보다 더 위에 있는 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문제들을 대통령실에서도 뭐 제안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런 얘기들이 흘러나오지 않게 네.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대통령실에서 얘기하기도 전에 벌써 그런 얘기가 나왔고 또 거기에 앞서서 얘기한 박영선 전 장관이나 뭐 이런 분들의 얘기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언론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예. 대통령실이 아직도 지금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지금 조현욱 부장님 지금 윤 대통령하고 홍 시장님하고 회동이 공개된 게 보니까 그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처음이더라고요. 그리고 두 분은 대통령께서 대선 후보 시절에 2022년 1월인가요? 그때 이제 만찬 회동을 한 적이 있는데 일단 뭐 아직 뭐 누굴 추천하고 결정되고 이런 건 뭐 좀 두더라도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진 배경은 뭐였을까 싶습니다. 뭐 이번 총선은 한동훈 위원장 예. 원톱으로 치르지 않았었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을 치렀고 중간에 초기의 갈등은 한번 봉합이 됐었고 네. 두 번째도 뭐 갈등이 없다고 할 수 없었잖아요. 마지막에 갈등이 굉장히 부각이 됐었던 건데 네네. 그러니까 결국 당에서는 용산에 대한 불만이 하늘을 찌를 정도였었고 한동훈 위원장은 그걸
계속 이제 밀고 나갔던 거였었고 용산은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불만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파트너를 찾아야 되는 거고. 근데 지금 현재 대통령실 입장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각 개편, 총리 포함해가지고 그다음에 비서진 개편에 대해 가지고 현재 지금 강제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시스템도 없고 전략도 부재해요. 그러니까 지금 용산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제가 옆에서 보면 참 딱한 게 전략 없고 시스템 없는데 항상 인물로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 갖고 해결을 하려고 선거를 치른 거예요. 선거 전략 하나도 없이 그냥 시장 가고 위원장 얼굴 하나 갖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선거 망친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대체 인물을 찾은 거예요. 지금 이번에 총리나 비서실장을 비윤을 할 건지 아니면은 뭐 통합을 협치의 임무를 할 건지 뭐 이런 전략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못 하겠는 거예요. 누구를 하더라도 대통령은 불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무를 내세우는 거죠. 자, 다음 파트너는 그러면 홍준표 시장. 뭐 이런 정도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동희 보좌님 지금 여러 말씀 들어봤는데요. 그 얘기 의견들에 대한 것들 하고 또 홍 시장께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도 높은 비판을 해오셨는데 오늘도 폐세자의 비유를 하셨어요. 한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로 윤 대통령 극렬 지지 세력 중 일부가 지지한 윤 대통령의 그림자였지 독립 변수가 아니었다. 황태자가 그것도 모르고 자기 주군에게 대들다가 폐세자가 되었을 뿐이고 당 내외의 독자 세력은 전혀 없다. 이 한 번, 두 번, 세 번 연일 왜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고강도의 비판을 하고 있을까요? 책임론을 부각을 시키는 거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국힘 입장에서는. 근데 그거는 결국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용산 지금 그 모든 저희 이제 민주당에서도 비판하고 이번 선거에 대해 결과를 낼 때 결국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실정에 대한 국민의 평가였다. 그렇게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타겟이 윤석열 정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번 선거를 총대를 메고 했던 한동훈 위원장이 총선을 잘못 치렀다라는 뭔가의 포지셔닝을 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과 이 한동훈 위원장과 거리감을 두고 국정 운영을 추가적으로 계속하기 위한 뭔가의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한 하나의 시도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계속 한동훈 위원장을 공격하고 있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제 이제 국무회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인식 자체가 본인이 국정 운영을 잘못해서 이 총선 결과 이렇게 나온 거라고 보기보다는 국정 운영은 올바른 방향대로 했지만 그게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그렇게 지금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총선에 패배라고 보통 이제 여당이 패배했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론을 한동훈 위원장이 쥐게 가고 국정 운영은 계속 하겠다라는 취지에서 발단해서 시작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3253님 보기 드문 코너에서 진솔하고 리얼한 보좌관님들의 의견 듣고 있습니다. 본인 뜻과는 달리 의원들의 당락에 따라 희비가 교차하는 직종인 것 같아요. 업무에 비해서 직업 안정성이 낮아서 배우자 마음고생 많이 할 것 같아요 라는 말씀하시는데 조현욱 보좌관님 답변해 주실까요? 3254님이 아내분 마음고생 많이 시키세요? 아니 뭐 거의 준 정치인이 다 돼가지고 뭐 크게 걱정 안 하더라고요. 뭐 그냥 뭐 하도 많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복귀를 좀 해봤는데 저는 뭐 실패의 경험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셨어요? 조금 전에도 방송 오면서 이번에 낙선한 모 의원님하고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는데 그 주보좌관은 왜 자꾸 그런 의원을 또 두 번째로는 왜 또 의원을 또 낙선을 시키냐. 민주당 의원이었었어요. 제가 친한 의원인데 뭐 다선 의원이긴 한데 그래갖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쉬운 길만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원님.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집사람도 뭐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 와이프는 저는 선출직을 나가서 당선도 해보고 낙선도 해봤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고통을 알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이제 영상 편지라고 저는 이제 직업 보좌관으로 계속 있었다 보니까 와이프도 이제 뭐 14년 15년 차 이제 보좌진 와이프를 있는데
압박이 심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쉬지 말고 끊임없이 일해라. 예. 그런 측면에서 약간 좋은 기회가 있기 위해서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약간 텀을 두고 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생계형이고 생존형이다 보니까 예. 그게 조금 집에서는 어려운 게 있고 뭐 예. 미안하단 말. S급은 계약을 서두르면 안 돼요. 진중하게 계십시오. 그래.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이 자리에서 뭐 윤 대통령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무총리직을 제안하진 않았다고는 얘기는 하던데, 근데 어제 그 얘기 있었잖아요. 박영선, 양정철 두 분에 대한 보도, 검토설들 막 시끌시끌했는데 결국은 뭐 대통령실은 아니었다고 선을 긋긴 했죠. 이거 가지고는 보좌관님 사이에서는 무슨 얘기 좀 오갔어요, 김주원 비서관님?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연정 한번 하셨잖아요. 예. 그때는 정말 협치에 의한 대연정이었는데 지금 그 얘기 나온 거는 선거 패배에 대한 지우기를 위한 덫칠 같은 느낌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리고 이게 선거 참패 후에 뭐 지금 그런 후보 야당 후보들 야당에 있는 인사들을 기용을 한다는 자체가 여당에는 할 사람도 없다. 우리는 능력도 없고 부재다. 이걸 오픈시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총리나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국정 운영 기조를 누구보다 충실히 따라서 갈 사람들인데도 거기에 반하는 사람들 얘기가 나왔다는 자체가 아까 똑같은 얘기지만 시스템 부재고 전략 부재고 지금 아무것도 없이 지금 혼돈의 상태라고 봅니다. 그런데 뭐 다행히 또 홍 시장께서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던 뭐 박영선, 양정철 이런 분들에 대한 얘기는 좀 들어간 거지만 어쨌거나 지금 누구든지 나오는 부분들에서 대통령실이 지금 혼돈의 시간에서 국민들한테 혼돈을 주고 또 당의 사람들한테도 또 실망감을 안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동일 보좌관님, 지금 박영선 전 장관은 일단은 뭐 일본에 도착하셔서 그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너무도 중요한 시기여서 협치가 기묘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서로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두 도시 이야기처럼 보여지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뭐 일단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본인이 이름이 지금 거론되는 거에 대해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일단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장 떨어진 이후에 이제 존재감이 없으신 상황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 이름이 어쨌든 타의에 의해서 지금 거론이 됐고 비행기 타고 오는 사이에 갑자기 있었는데 그 아마 그 신중하게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아마 요 협치란 말씀을 하신 거는 아마 일반론적이고 원론적으로 정무적으로 답변하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뭐 본인이 하겠다, 뭐 제의가 왔다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지금 협치가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걸 애둘러 표현하신 것 같고 뭐 나중에 뭐 제의가 온다면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겠다라는 표현까지도 하시지 않을까 나중에 생각은 되네요.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단순히 지나가면서 나온 거기 때문에 본인이 이름이 나온 거에 대해서 뭐 본인도 원론적인 표현으로 그냥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조현욱 부장님, 근데 양정철 원장이 이거는 뭐 나는 안 맞는다, 완전 이런 자에 거절한 거랑은 사뭇 다르네요. 다르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 바둑으로 치면 양수 겸장이고, 그다음 뭐 체크로 치자면 더블 체이죠. 양쪽 다죠. 그러니까 뭐 이동현 보좌관 얘기한 대로 이번에 얼마나 다시 한번 부각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총리가 되든 안 되든 이거하고 별개의 문제로 어찌됐든 굉장히 좋은 귀국 선물을 하나 받은 건 사실인 거고 다시 정치계에 복귀를 하면서 이제 큰 선물 받은 거고 그리고 실제로 뭐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용산의 입장에서 보면은 카드가 마땅치가 않아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답답하겠죠. 왜 용산이 국민의힘에도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뭐 민주당 혹은 국민의힘 바깥에 사람을 구하냐 그러지만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은 뻔해요, 사실은. 그 뭐 기존에 얘기됐던 사람들 보면은 뭐 이동관, 뭐 이상민, 뭐 장제원, 뭐 이런 분들 얘기를 하면은 또 뭐 불통, 뭐 이런 이미지밖에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나머지 또 있습니다. 뭐 원희룡 장관이나 뭐 정진석, 뭐 그다음에 권영세 뭐 의원 이런 분들 얘기하면 합리적인 분들인데 이런 분들하고 또 하려면은 뭐가 있냐면 대통령이 신뢰를 하시는 분들이긴 사실인데 이분들한테 그냥 자율성을 주거나 책임을 줘야 돼요. 그런데 그걸 주겠냐라는 거예요.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비윤 반윤을 끌어들인
정말 불편하거든요. 예. 비윤 반윤을 할 거냐 아니면은 박영선, 양정철을 할 거냐 이런 선택에 가면 차라리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하는 게 좋지 않겠냐? 예. 여기까지 용산이 지금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려면 네. 아까 전에 그래도 야당 후보보다는 아까 이름 거론 안 됐지만 유승민 전 의원 같은 유승민 경우가 예. 반윤에다가 또 중도를 잡고 채색 색채도 또 대통령하고 각을 두고 있지만 또 능력도 있으신 분인데 네네. 뭐 대통령이 오히려 그런 판단을 해서 유승민 전 의원을 총리로 기용을 한다면 이런 문제들은 확 바꿀 수 있는 것 같은데 듣기로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있다고 그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예.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유승민 전 의원하고 일하는 게 편하겠습니까? 박영선 장관하고 일하는 게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지나서 보면 오히려 유승민 의원이 낫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여야에 대한 뭐 보좌진 분들도 아시지만 예. 정치색이라는 게 상당히 이게 지나가다 보면 부딪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니 그러면 이런 말씀 좀 종합적으로 들어보면 물론 검토된 바 없다라고 대통령실이 얘기는 했지만은 그 정치권에서 그랬잖아요. 이건 여론 떠보기다. 박영선 의원에 대해서 그 정도면은 여론 떠보기가 성공한 건가요? 그럼요. 성공했죠. 성공했다. 검토된 바 있다. 네. 정치인은 자기 죽는 기사 빼놓고 나오면 아주 도탁하지 않습니까? 3660님 뉴스레터 K에서 보자 하니까가 최애 코너입니다. 어디서 이런 보석 같은 분들을 섭외했을까요? S급이라니까요. 준정치인 맞습니다. 다음에 지역 후보로 나오면 꼭 찍겠습니다까지 하시니까 지방선거 때 잘 한번 고려해 보세요. 양당 그 차기 당권 구도 관련해서요. 국민의힘은 일단 새 얼굴, 뭐 젊은 지도자, 아니면 뭐 안정감 있는 사람, 혹은 뭐 비윤의 중진 어느 분이 오는 게 좀 적합하다 보세요. 근데 이제 후보군을 얘기하기 전에 예. 먼저 당은 룰을 봐야 되는데 예전엔 7대 3이었거든요. 당원하고 여론조사하고. 근데 지금 이제 100%란 말이에요. 예, 예. 당원 근데 100%죠. 왜 당원 100%인데 이게 만약에 지금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게 5대 5로 또 바꾸자는 바꾸자, 얘기도 예. 있어요. 근데 오늘 홍준표 시장은 또 아니다 100%로 가자 그냥 하는데 당원끼리 하자. 네. 예. 근데 이게 만약에 5대 5로 되는 상황이 된다면 후보군들이 또 바뀔 수가 있고 또 100%로 간다면 다른 상황이 있어서 좀 다를 것 같은데 뭐 룰에 따라서. 예. 이번에도 뭐 여론조사 보면 뭐 진보 성향이나 중도 성향은 유승민 의원이 1위고 또 보수 쪽으로 뭐 나경원 의원이 1인데 아마 그런 정당대회 룰을 대한 부분이 결정이 나면 후보군들이 바뀌지 않겠나. 근데 어쨌거나 혁신은 돼야 된다고 보고요. 예. 국민의힘이 어떤 거냐. 매번 선거 때 지고 나면 회초리를 받는다 하는데 비유하면 공부 못하는 애들이 항상 공부 좀 함해 보려고 뭐 수학의 정석 빨간 책 빨간 영어 책 펼쳐가지고 1장도 다 못 보고 네. 또 포기했다가 다시 보고 이러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할 수 있도록 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기 예. 위해서는 아마 좀 혁신적이고 좀 개혁적인 사람들이 좀 당대표로 나와가지고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동현 부장님,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님 연임 관련해서는 당 보좌관님들 사이에서는 분위기는 어때요? 반반이에요. 반반? 아직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고 뭐 이제 반반이라고 말씀을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예. 뭐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겠냐라는 당위적인 얘기도와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약간 패배감도 있어요. 패배감. 네, 약간 있어요. 그런 이거 반반 맞나요? 열패감. 약간 있어요. 어차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 네, 네. 그런 얘기 나오고 있고 결국은 지금 총선 결과에 따라서 저희 실제로는 친명 체계가 많이 구축이 되는 상황에서 뭐 박지원 뭐 전 의원님도 막 얘기하시고 하시잖아요. 네네. 군불을 깊이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겠냐. 결과적으로는 그런 예.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당원 당규상의 연임 금지 규정이 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실제로는 연임하신 분이 없다라고는 하지만 그래서 정치적 부담감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재명 대표 여태까지 행보를 봤을 때 네. 그 정도 정치적 부담감은 넘어서서 다음 지방선거 그리고 그 대선을 바라본다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조현욱 부장님, 지금 개혁신당은 5월 전당대회 열고 새 지도부 구성한다, 이게 계획인데요. 일단 이준석, 이주영, 천하람 당선인 세 분은 도전 안 한다 당대표에 하셨고, 그러면은 어떤 인물들이 있을지 싶고, 또 혹시 조홍천 의원님도 당대표에 도전하시나 싶기도 하고요. 조홍천 의원은 당대표 도전 안 합니다. 안 하시고요. 네, 안 하고. 오. 뭐 기존에 이제 뭐 최고위원 했던 예. 분들도 있고 뭐 당에 뭐 허은하 수석 대변인도 있고 김영남 정책위 의장도 있고 뭐 네. 그다음에 뭐 저희가 이제 여러 세력들이 이제 합쳐져서 이제 당을 만들었잖아요. 네네. 당 추스리고 나면은 뭐 도전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전대 룰만 지금 확정 지은 상태고 네.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것들을
준비하고 5월 한 20일 정도까지 네네. 저희가 다 지도부를 선출할 것 같아요. 예. 당명은 한국의 희망으로 돌아가나요? 지금 현재 예.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된 건 없는데 예. 새로운 지도부에서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네. 마지막 질문요. 김조한 비서관님.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네. 현재 상황 그리고 향후 거취 뭐 이런 거 좀 제가 측근이 아니라서 그걸 알면 참 좋겠는데 예. 근데 지금 뭐 홍 시장께서 워낙 까고 계셔가지고 예. 좀 문제가 비판을 하고 비판을 하고 계셔서 그런데 지금 뭐 보좌관님들 아시겠지만 국회 앞에 예. 전부 다 응원하는 화환이 꽉 있잖아요. 근데 지금 뭐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지만 네.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등판을 하기 위해서는 검사 옷을 좀 벗어야 된다. 때를 벗어야 되고 이제 진짜 정치인으로 좀 거듭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아마 등판을 준비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좀 시간을 갖고 계신다고 보면 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2775님 인천에 사는 주부입니다. 부엌에서 저녁 준비하면서 1라디오 켜놓고 오늘 화제는 뭐가 있나 듣습니다. 주부니까 정치도 좋지만 팥값이 얼마나 또 사과값이 얼마나 떨어졌나 궁금해지네요. 장수 프로 되시길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주범 선임비서관, 이동윤 보좌관, 조현욱 보좌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공인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간 교통정보입니다. 1시간 사이 서울 시내 간선도로 이동량이 부쩍 늘었습니다. 일산 쪽 강변북로 잠실대교 부근부터 가양대교 쪽으로 50분이 넘게 걸리고요. 반대 구리 쪽으론 행주에서 양화대교 사이와 마포대교부터 청담대교까지 차가 많은데 이 사이 한남대교 부근 3차로에선 사고도 처리 중입니다. 잠실 방향 올림픽대로도 가양대교를 지난 2차로에서 사고가 나 뒤로 행주대교부터 정체가 극심하고요. 이후 한강대교에서 청담대교 사이로는 양방향 정체인데 반대 공항 쪽은 뒤로 잠실대교부터도 밀리기 시작합니다. 또 강남순로 성산 쪽 봉천터널 출구부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서초터널을 나오면서부터 영향을 받고요. 고속도로에선 수도권 제일순환선 구리에서 판교 방향 남양주 부근과 하남 분기점 또 성남 요금소부터 판교 분기점 쪽으로 오후 정체 길어졌는데요. 판교 분기점 부근 4차로에서도 추돌 사고 처리 중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준 인터뷰 뉴진수. 원달러 환율이 한때 1,400원을 찍었었죠. 지금의 달러 강세는 일시적일 거라고 한국은행 총재가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중동 정세와 또 미국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이 여전하다 보니까 일시적인 게 맞는가 좀 궁금한데요. 국제 유가 상승, 물가 상승, 환율 상승, 금리 상승까지 이 현상이 장기화할지 신한은행 금융일타 강사 갓건영, 신한은행 자산관리추진부 오건영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7706님 성악 전공하는 조카가 유학을 미룰까 고민하고 있어요. 환율 급등 실감나네요. 물가는 내린 대신 월급은 제발 오르기 바랍니다. 벌써 이런 문자 주고 계신데요. 네네. 우선은 환율 상황부터 짚어볼게요. 제가 방송 전에 1,373원까지 보고 하는데 오늘 네네. 상황 어때요? 네, 1,372원, 3원 그 사이에서 2, 3원 이제 종료는 됐고요. 네네. 일단 이틀 전만 해도 1,400원대를 잠깐 찍어줬거든요. 예. 그런 다음에 전일 발표된 게 이제 한국하고 일본하고 동시에 그렇죠. 거기서 이제 나왔던 얘기가 외환 시장이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는 것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코멘트가 나왔고 네. 이런 코멘트에 맞춰 가지고 외환 시장이 한 번 정도는 좀 숨을 고르는 이제 그런 구조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이제 이걸 잠깐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게 네. 사실은 이제 엔화가 워낙 약세다 보니까 일본 당국에서는 이미 일본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는 이제 스즈키라는 재무상도 그렇고 예. 그다음에 기시다 총리도 미국에 넘어가기 전부터 이거 G7에 얘기해야 될 것 같다. 이거 엔화 약세가 너무 일방적으로 쏠리는데 네. 이거는 경제적인 상황하고 달리 투기적인 움직임이 너무 큰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한국에서도 한국은행에서는 1,370원, 80원 정도 넘어설 때 예. 기재부까지 나서 가지고 환율의 쏠림이 너무 강한 것 같다. 이제 이런 코멘트들이 각자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이제 한미일 재무장관 회담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그 딱 이게 온라인을 맞춰가지고 한국, 일본 동시에 그렇죠. 이제 외환 시장이 이렇게 되는 걸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니까 결국에는 국제 공조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국제 공조라는 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예. 환율이라는 거는 이게 결국엔 상대 가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절대 가치가 아니라 원화가 어떻게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본하고 엔화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원화만 갑자기 엄청 약해지다가 갑자기 혼자 세져요. 근데 엔화는 혼자 약해요. 그러면 혼자 원화만 세지게 되면은 우리나라 수출이 일본 수출한테 밀리게 됩니다. 아, 그렇죠. 그러면 이런 거는 우리한테 되게 독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원화가 절상이 되더라도 원화가 강세로 돌더라도 일본하고 온라인을 같이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쪽 국가만 나서는 게 아니라 함께 나서게 됐을 때 네. 공조가 나왔을 때는 이 원화 절상이나 엔화 절상이 같이 나오잖아요. 그럼 내 나라 통화 가치가 절상이 돼도 우리와 수출국인 일본도 절상이 되면 부담이 한결 덜어지게 됩니다. 그럼 절상에 대한 부담이 약해지는 만큼 많이 눌러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시장에서 바라볼 때도 이 정도 절상이면은 지속 가능할 수 있겠네, 누를 수 있겠네 이런 믿음이 생겨요. 예. 그리고 한미일 재무장관이잖아요. 예. 그러면 미국이 중간에 끼지 않습니까? 네네. 미국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 달러를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아. 달러를 공급할 수 있는 곳이죠. 그러면 예. 필요한 경우에는 달러 수합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달러를 공급해 줄 수도 있어요. 그렇겠네요. 예, 그러면 달러의 공급이 무제한으로 가능한 곳이 들어온다면 지금 달러가 모자라다는 그런 심리 때문에 달러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잖아요. 예. 그러면 시장에서 쏠림이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면 달러가 계속 한 1,350원에서 잘 막히다가 60, 70, 80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계속 오르나?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미리 달러를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달러 예를 들어 결제가 1년 후에 필요한 사람도 지금 땡겨오고 2년 후에 필요한 사람도 지금 지금 땡겨오고 미래의 수요를 확 땡기면서 달러 가치가 급등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네. 이게 각국 중앙은행이나 정부에서도 쏠림이 나타난다라고 경계하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이런 거 풀어주려면 네. 심리를 꺾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렇죠. 보니까 한일 재무장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네네. 면담도 했고 네네. 그런 표현을 하면서 급격한 외환 시장 변동성에 대응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런 네네, 발표까지 그렇죠. 내놨고 네네. 근데 이런 공동 발표를 하는 게 또 처음이다 보니까 또 의미가 네네. 있고 이게 이제 말로 외환 시장에 개입한 구두 개입의 네, 그렇죠. 개념이라고 하던데 네네. 그 말씀의 연장선인가 보네요. 예, 그렇죠. 이제 네네. 뭐냐면 네. 싸움 중에 전쟁 중에서도 예.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구두 개입을 해가지고 만약에 해결할 수 있다면 외환 시장이 이럴 때 이제 개입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달러를 팔면서 들어가면 돼요. 예.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고를 털면서 들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외환 보유고가 손실이 발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줄어들게 되니까. 근데 그러지 않고 언제든지 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마구잡이로 달러가 막 올라오던 분위기가 한숨 이렇게 죽일 수가 있겠죠. 우리는 대응 적절히 할 수 그렇죠. 있어. 예. 그런 믿음을 주면서 시장에서는 마냥 올라가던 환율이 한번 주춤한 모습을 보인 거고 구두 개입을 각국이 따로 하는 것보다 동시에 하면서 거기 미국까지 같이 있다 이러면 국제 공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4422님이 되게 현실적인 질문 주시네요. 네네. 9월에 일본 여행 가려고 하는데 지금 엔화 사두면 좋을까요? 이게 진짜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엔화를 사지 않습니까? 네. 엔화 약세라고 잠깐 볼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가 되게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달러 대비 엔이 어떤지 이거하고 원화 대비 엔이 어떤지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번에 이제 외환 시장에 개입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원화도 달러 대비해서 좀 눌러준 거고 환율이 뛰는 걸 엔화도 계속 뛰는 거를 달러를 한번 눌러줬어요. 네. 그러면 원화도 절상, 엔화도 절상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화가 달러 대비 1% 절상이 됐는데 엔화도 똑같이 달러 대비 1% 절상이면 원하고 엔은 똑같겠죠. 네네. 그래서 이번에 분위기는요. 사실 원엔 환율이 100엔당 한 900원 정도 됐거든요. 요번에 외환시장 개입이 된다고 해서 원엔 환율은 크게 안 바뀌었어요. 크게 안 바뀌어요. 지금 달러가 1,400에서 1,370원 이렇게 내리꽂혔지만 네네. 원엔 환율 같은 경우는 900원이었던 게 896원 그렇게 크게 바뀌진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번에 외환시장에 개입한 거를 가지고 결국에 이거는 달러 대비해서 원, 달러 대비해서 엔 이 관점에서 봐야지 원 대비 엔으로 바라볼 필요는 아니죠. 둘은 거의 이제 평행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네.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지표에서 특히나 이제 유로와 엔화 등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가 네네. 또 5개월여 만에 최고치 기록했다. 네네.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최근에 달러 강세가 나타난 이유 네네. 뭡니까? 두 가지 정도 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결국엔 둘 다 금리하고 관련이에요. 금리요. 첫 번째는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국에서는 올해
금리가 내려갈 거라고 금리 인하할 거라고 막 예고까지 했어요. 계속 제스처를 그렇죠. 취했죠. 그래서 금리가 많이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과거 패턴을 보면 한 번 내리면 제대로 내려요. 그래서 그런 기대를 되게 많이 했고 올해 7번 인하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인하 분위기가 2번 인하도 쉽지 않다. 어쩌면은 되려 인상할 수도 있다든지 이런 겁을 주는 경우들도 생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면 금리가 인하될 거라고 생각하고 미리 달러를 갖다가 팔아놓으면 달러가 약세를 갔을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니네 하는 순간 금리가 생각보다 인하 안 되네 그러면 내려갔었던 눌렸던 달러가 튀어 올라오는 거죠. 이게 이제 1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근데 1번은 어떻게 보면 되게 단기적인 거지만 2번은 조금은 좀 긴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2번의 긴 관점은 뭐냐면 이번에 금리가 인하되든 인하되지 않든 적어도 인하가 되더라도 굉장히 느린 속도로 오랫동안 인하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예전보다는 높은 금리가 꽤 오랜 기간 유지가 된다는 예. 겁니다. 그런 건 이제 어려운 말로 higher for longer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보다 높은 금리가 보다 오랜 기간 지속이 되니까. 그러면 이게 높은 금리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미국 같은 경우도 아무리 탄탄하다고 해도 높은 금리가 오래 지속이 되면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죠. 좀 성장이 둔화가 될 수가 있겠죠. 예. 그럼 보통 미국의 성장이 둔화되면 달러가 약세로 가야 돼요. 근데 독특한 게 뭐냐면 이게 미국 금리는 미국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네네. 우리도 미국 금리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한테 영향을 전 세계에 영향을 줘요. 근데 각 국가마다 성장이 다 다르죠. 예. 미국 금리는 높은데 모두들 이걸 바라보고 있는데 미국의 성장은 탄탄합니다. 그나마 버틸 정도로. 예. 근데 다른 나라의 성장은 강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높은 금리가 오래 유지가 되면은 미국의 성장이 좀 둔화될 수 있으니까 이건 달러 약세 요인이 될 수 있지만 네네. 다른 나라의 성장은 어떻게 될까요? 아. 더 많이 둔화되겠죠. 예. 환율은 상대 가치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그럼 미국 대비 유로는 어떨까요? 유로도 더욱 더 많이 둔화되겠죠. 네. 미국의 성장은 둔화되지만 유로가 더 많이 둔화되면 달러가 상대적으로 강세로 강세로 가죠. 가. 그래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6개국 통화 대비해서 달러가 강세다. 예. 첫째는 금리가 내릴 줄 알았는데 많이 안 내린다. 1번. 두 번째는 높은 금리가 오래 유지될 것이라는 이 레토릭이 시장에는 결국에는 미국 대비해서 다른 나라의 성장이 많이 더 둔화될 거라는 그런 두려움을 중장기적으로 반영하니까 예. 이게 기조적인 달러 강세를 만들고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그런 달러 인덱스 비교를 해도 원달러 확률이 되게 가파르게 올랐다.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전쟁 중인 러시아나 뭐 이스라엘 돈보다 더 떨어졌는데 왜 유독 원화가 이렇게 힘을 못 쓰냐? 아, 근데 이제 이게 예. 환율이라는 건 이제 어느 시점에 자르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네,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터졌던 게 그 분쟁이 터졌던 게 작년 10월이었잖아요. 예. 그때 이스라엘 세케라가 엄청나게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이스라엘 세케라가 400원까지 갔다가 지금 한 360원 정도 되거든요. 예, 예. 이게 떨어졌다 다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점으로 끊느냐. 세케라가 먼저 떨어진 면이 있었고 예. 루브라 같은 경우도 네네. 이미 2022년부터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단순히 2달, 3달만 바라보면서 누가 먼저 떨어졌느냐 이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예. 이걸로만 비교하는 건 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근데 그것보다도 일단 원화가 절대적인 관점에서 많이 절하됐다는 건 오케이입니다. 맞는 네. 얘기 같아요. 1,400을 넘어섰을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두 가지 관점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한은 총재께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제 해외에서 이제 인터뷰할 때 그 얘기가 나와요.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냐? 첫 번째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들의 통화가 조금 더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게 팩트입니다. 왜냐하면 원유가 유가가 뛸 수 있잖아요. 예. 이렇게 됐었을 때는 우리나라 무역 수지라든지 우리나라에서 달러가 많이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유 결제가 늘어나니까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슈가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하고 수출 경합을 하잖아요. 성장의 비중이 수출이 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어디하고 경합을 하냐면 중국이랑 일본하고 경합을 하겠죠. 그렇죠. 일본의 엔화가 되게 약세를 보이면 예. 우리나라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비슷한 수준으로 절하가 되겠죠, 통화가. 그래서 엔화를 따라간 것도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중국의 성장 모멘텀이 되게 약해지고 있습니다. 예. 중국 경제가 어렵죠. 그러면 중국도 금리를 낮춰주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도 수출로 밀어내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보면은 옐런 재무장관이 중국에 넘어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과잉 공급하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위안화도 마찬가지로 중국도 수출에다가 방점을 두게 되면은 네. 위안화 가치도 떨어질 우려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위안화나 엔화 이 양방에서 같이 고통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두 개 국가의 통화가 절하가 되다 보니까 이런 효과를 같이 받게 되면서 원화가 조금 더 절하되는 면들 이런 것들이 나타났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박상훈님, 우리나라는 4월에 주식 배당금을 주거든요. 외국인들이 재투자 안 하고 나가서 환율이 오르는 건 아닌가요? 하는 질문 주시네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예전에 이제 일본도 비슷한 게 예. 일본도 이제 3월 결산 법인이 많아요. 그럼 이제 배당이 그때 나오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근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이제 연말 결산을 하는 곳들도 있고 최근에 보면은 배당에 대한 변화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단순히 배당만 갖고서 그거를 판단하는 것보다는 배당도 당연히 영향을 주겠지만 어쩐 계절성에 영향을 주겠지만 예. 그것보다 큰 거는 최근에 보면은 분쟁에 대한 이슈가 되게 컸다는 게 1번. 그리고 두 번째는요. 결국에는 최근에 환율이 뛰어 올라가게 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미국의 금리 인하가 예. 그 가능성이 많이 희석됐다는 게 2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 요인도 물론 작용하겠지만 그것보다는 보다 다 큰 요인들이 다른 것들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 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뭐 이란과 이스라엘 관계까지 겹치다 보니까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네네. 이 잠깐 뭐 1,400원대까지 터치를 했지만은 이게 혹시 그 이상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할까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예. 이제 구두 개입을 했지 않습니까? 예. 구두 개입을 했는데 한번 그러면 뭐냐면 전쟁을 하는데 확 밀고 갔다가 예. 경고감이 뭔가 이렇게 복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뒤로 물러난 다음에 쫙 물러났죠. 근데 네네. 보니까 별게 없는 것 같아요. 다시 밀고 올라오거든요. 아. 근데 밀고 올라오는데 그때 대응이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럼 한 걸음 한 걸음 올라와요. 그래서 환율 보면은 1,340원에서 딱 베이스라인 치고 막혀 있다가 네. 이게 뚫리니까 슬금슬금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시적으로는 이렇게 한번 튀어 올라올 수가 있어요. 예. 이걸 제대로 제어를 하지 못하면. 네네. 근데 이제 중앙은행들이 국제 공조에 대한 의지가 조금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됐었을 때는 1,400원 위에서는요. 일방적인 쏠림에 대해서는 중앙은행이라든지 각국 정부가 어느 정도는 제어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네. 이게 달러를 계속 사면서 들어가면서 달러에서 차익을 먹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저쪽에서 크게 달러를 판다라고 생각이 되면 두렵죠. 그럼 먼저 혼자 올라갔다가 혼자 맞는 건 무섭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전진 속도가 되게 느려질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확 올라가려고 하는데 예. 이게 심리까지 붙으면 제대로 밀고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심리를 한번 제어해 준 거죠. 그래서 올라가는 만약에 그 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지만 올라가는 속도도 느릴 것이며 네. 올라갔었을 때 만약에 제어를 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되게 빠른 후퇴를 보일 수 있다. 요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5169님 달러 강세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했는데 오건영 팀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하시고요. 그 잠깐 요것도 여쭤볼게요. 미국이 안에서 여러 가지 지금 성장 동력들을 많이 발휘하고 있는데 미국 물가가 좀처럼 그러면 왜 안 잡히냐 이런 네. 얘기가 있어요. 이게 잠깐 보시면 예.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물가라는 거는 네. 수요와 공급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미국이 연준도 똑같아요. 뭐라고 분석하냐면 9%까지 올라갔던 소비자 물가 지수가 3%까지 빠르게 내려왔어요. 예. 그래서 왜 내렸냐 해서 보니까 이게 수요 요인은 미국 경기는 좋아요. 그래서 서비스 물가는 여전히 높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뭐가 낙해졌냐면 중국 경기가 안 좋아졌고 예. 그럼 중국에서 싼 물건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다음에 유가가 안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공급 사이드에서 그 물가를 많이 잡아내렸어요. 근데 요즘 보면 중동 불안 때문에 유가가 올라오죠. 그렇죠. 그리고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좀 도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네네. 이런 현상들도 나타나고 미국의 수요가 여전히 탄탄한 겁니다. 그러면 이 수요가 탄탄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높아진 물가도 계속 소화를 하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잘 안 내려오는 게 1번이죠. 아. 그리고 더 큰 거는 예. 이제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시험이 예를 들어서 90점 넘으면 합격인데 이게 30점이었던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서 80점이 와요. 네. 그럼 이제 10점 남았지 않습니까? 라스트 마일이잖아요. 이거 뛸 때는 더 이악 물고 뛰어야 되는데 예. 80점 됐을 때 야 이제 다 왔다. 이제 설사하자. 이렇게 되면 90 못 찍죠. 아. 이게 뭐냐면 연준에서 3%까지 물가가 내려오니까 예. 2%까지 내려와 줘야 되는데 3% 수준에서 야 이제 금리 인하할까? 이제 이런 뉘앙스를 풍겨요. 아. 그럼 시장에서요. 되게 자산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반응을 해줍니다. 예. 요즘 주택 가격도 많이 뛰거든요. 네네. 이러면 마지막 1% 라스트 1마일의 물가 잡기를 조금은 좀 제 생각에는 연준에서도 실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지금 국제 유가 잠깐 또 얘기해 보면 일각에서는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을 수 있다 이렇게 또 보던데 환율하고 유가 상승은 또 국내 물가를 또 끌어올릴 수 있단 말이죠. 당국의 고민은 당연히 클 테고요. 예. 지난 금융 위기 당시처럼 우리 경제가 좀 크게 흔들리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네, 일단 유가가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예. 유가는 뭐 누구도 예측할 수 없겠지만 저도 이제 100달러 넘으면 진짜 한숨이 나오거든요. 예. 왜냐하면 100달러가 넘잖아요. 유가 자체가 높아지는 것도 있지만 이게 미국의 물가가 안 내려오게 만들어요. 공급 사이드의 물가를 높이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연준이 것처럼, 기준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달러가 더 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100달러를 수입할 때 예를 들어서 50달러짜리를 1,000원에 수입하는 거하고 예. 100달러를 1,500원에 수입하는 건 다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물가가 확 뛰어 올라가지 않습니까? 환율 효과까지 같이 겹치면서. 예. 그래서 그렇게 가면 별로 안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건 걱정이 되는데 과거하고 달라진 건 분명히 있습니다. 예. 뭐냐면 08년도 금융위기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단기 외채가 되게 많았어요. 지금은 단기 외채가 많지가 않습니다. 네네. 두 번째는 대외 자산이 많아요. 대외 자산이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서학개미도 많잖아요. 예. 해외 자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달러가 뛰면 항상 우리가 달러 빚만 있었기 때문에 항상 고전했었는데 해외에 있는 달러 자산이 있으면 달러가 뛰면 방긋 웃는 사람들도 생기죠. 그렇죠. 달러 자산이 많다라는 거는 대외 자산이 많다라는 거는 이렇게 환율이 뛰었을 때 반대편에서 상쇄해 주는 효과도 분명히 있어요. 그 세 번째는 예. 위기를 겪었었잖아요. 위기에 대한 교훈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하고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은행들이나 금융기관들의 체력이요. 그때에 비해서는 많이 강해졌습니다. 네네. 자본이 탄탄해요. 그러면 그때와 같은 위기 정도 이렇게 바라보기엔 조금은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 1분 남았네요. 어쨌든 지금 환율이 좀 출렁이니까 네네. 투자하신 분들, 금융 투자하신 분들 좀 불안감이 커요. 이런 네네. 분들에게 조언하신다면 어떤 조언하시겠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요즘 가장 많이 받는 게 질문이 달러 사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저도 이따 근데 이제 여쭤보겠어요. 이건 한 문장으로 답할 수는 없지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환율을 따라가면서 달러를 담으시려는 것들보다는 달러가 갖고 있는 특징을 보시면 돼요. 네네. 시장이 긴장할 때 돈이 모자랄 때 달러 값이 탁 튀죠. 그럼 시장이 긴장할 때는 자산 시장이 고전할 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달러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뭐냐면 다들 고전할 때 혼자 뛰는 안전자산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이 앞으로도 지금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도 또 언젠가는 이런 일이 또 벌어질 수도 있죠. 우리 포트폴리오에 이런 안전자산인 달러 같은 걸 조금씩은 적립식으로 담는 게 우리 포트폴리오를 지키는 전략 중에 하나다. 이거를 실전으로 배울 수도 있다라는 점,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어떤가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말씀하셨던 건 약간 좀 분산해서 그렇죠. 전략도 세우시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도 한번 포함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융 1타 강사 신한은행 오건영 자산관리 추진부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6시에 2부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82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4살 영진이와 누나는 가족 쉼터에서 생활 중입니다. 하지만 두 아이는 이곳에서도 걱정과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지난 10년간 영진이와 누난 아버지의 상습적인 학대와 강간으로 몸과 마음 모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작년 말 10억이 넘는 사채 빚을 아이들 앞으로 남긴 채 세상을 포기해버린 부모님. 아버지가 생전 아이들의 명의로 받았던 여러 가지 대출로 인해 남매는 현재 기초수급비 신청조차 어려운 상황인데요. 깊은 마음의 상처와 막막한 현실 속에서 갈 곳을 잃은 두 아이. 영진이와 누나가 건강한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아픔과 상처를 보듬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그제 오전부터 영향을 주고 있는 황사가 어제부터 잔류하면서 전국적으로 황사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내일도 영동과 남부 제주 지역으로 이 황사가 나타나겠습니다. 현재 영동과 영남을 중심으로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기가 매우 혼탁합니다. 마스크 착용 꼭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늘만큼 맑겠습니다. 밤부터나 높은 구름이 들어오기 시작하겠고요. 내일 새벽에 강원도와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2도 등 7도에서 15도 분포가 되겠고요. 낮 최고 기온 서울 25도를 포함해서 19도에서 28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내일 낮에도 25도 이상의 낮 기온을 보이는 곳이 많아서 덥겠고요.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모레는 제주를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제주에 많은 비가 쏟아질 텐데요. 제주의 비의 양은 30에서 많게는 산지 쪽은 12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시간당 20에서 40mm까지도 강하게 올 수가 있겠습니다. 각별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9.7도입니다. KBS 58분 날씨 강혜정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틀 전 만찬 회동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홍 시장은 이 자리에서 차기 국무총리의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장제원 의원을 추천했다고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이른바 제2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법을 무시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킬 재원과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달러 강세가 일시적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10원 넘게 급락했습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 간부와 공사업체 대표가 유착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당 업체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가 다음 주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씨는 총 349억 원 규모의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1,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여야 각 당의 화제 지역구 당선인 분들 차례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자 서울 중랑 갑에서 4선에 성공한 서영교 의원 전화 연결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 60% 넘는 득표로 크게 이기셨습니다. 또 네. 상대였던 김삼화 후보님하고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서 당선되셨는데 제가 보니까 서울 민주당 의원분 중에서는 득표율 1위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4선 고지에 오르신 거 축하드리고요. 뭐 예. 면목동, 상봉, 뭐 망우동, 뭐 여러 가지 유권자분들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신 의미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제가 서울의 민주당 후보들 중에 네. 최고 득표를 했습니다. 네네. 사실 이제 저희 지역이 지역 구도상 네. 최고 득표를 하기는 어려운 지역입니다. 네네. 그런데 저도 깜짝 놀랐고요. 62% 정도의 득표를 한 걸 보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주민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일 잘했으니까 예. 찍어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시고요. 예. 네. 제가 사실은 4선이기 때문에 예. 주민들이 예리하게 보시거든요. 그래서 일 잘했으니까 찍어줄게. 그리고 동네가 많이 발전했잖아. 눈에 보이게 달라지고 좋아졌어. 네네. 서영교 고마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예, 예. 너무 감사했고요. 좀 이제 특이한 것은 예. 저희 지역이 이제 교육이 제가 교육에 예, 예. 되게 많은 관심을 가졌고 저도 이 지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나왔습니다. 다 나오셨죠. 네네. 예, 그래서 초중고에 이제 전자 칠판도 다 해주고 강당이 없는데 강당 해주고 예. 또 운동장에는 친환경 잔디도 깔고 예. 뭐 이러면서 아이들이 서영교다 서영교. 그래서 아이들 어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예. 우리 손녀가 서영교 얘기해서 찍었어요. 아.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시는 분 많으시고요. 예, 예. 오늘은 한 어머니께서 유치원 다니는 우리 손녀가 네. 서영교 의원 찍으라 그랬어. 그래서 제가 아니 초등학교 다니고 유치원입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제가 유치원 아이들 그 제작 발표회 갔어요. 예, 왜 예. 연말에 자기 발표회 하잖아요. 네네. 거기 갔다가 아이들을 만났는데 아이들이 거기서 보고 저를 찍어주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든 지역에서 선거하면서 아주 행복했고요. 많은 예. 분들의 지지가 있었는데 그래도 뭐니 해도 경제였습니다. 경제였고 예. 예. 또 전국적인 흐름처럼 정권에 대한 일정한 그 중간평가, 심판 이런 흐름이 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뭐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니까 언제 한번 시간 내셔가지고 그 방과후 수업도 한번 가시고 그러셔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학교에 네, 방과후 교사로도 간혹 가기도 합니다. 네. 예. 당선되시고 예. 나서 뭐 면목시장도 찾으셨고요. 뭐 일대 도시면서 감사 인사도 하시면서 그런 말씀도 참 많이 들으셨는데 네.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이미 당선인 분들 중에서는요, 뭐 네. 특히나 예비 초선 분들은 이미 공부 모임을 꾸리고 있고요. 네, 뭐 네, 선거 네. 끝나면은 뭐 이런저런 포럼 모임들 많이들 만드시던데 네, 네, 이제 뭐 네. 의원님처럼 4선 정도 고지를 밟으신 분들은 다음 네. 국회 개원 앞두고 뭐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우선 저는 이제 최고위원이기도 하고 예, 예. 지도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일 걱정과 준비해야 할 것은 이재명 대표와 또 저희 그 최고위원들이 네네. 수시로 모여서 요즘 회의를 하는 것은 다음 국회에서 예.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민심은 정권을 윤석열 정권을 심판했고 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이러나 저러나 경제입니다. 예, 예. 먹고 살기 힘들어요.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어요. 그러면 저희가 그래서 선거할 때 공약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청년 패스, 예. 3만 원 어디를 가든지 교통 그 해소를 할 수 있는 3만 원 청년 패스, 그리고 간병비 의료보험 적용. 예.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민생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그 민생 회복 지원금 이런 약속들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그 원이 구성되고 나면 그런 것들을 추진해야 하는데 네네. 이런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추진할 것인가 그리고 민심이 가장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를 살리는 일 그래서 그것을 법안으로 만들어 갑시다. 예. 사실은 정권이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국회에서 만들어 갑시다. 이런 준비들을 계속하고 있고요. 네네. 두 번째로는 이제 온갖
민주주의가 파괴되었던 예. 특검들의 이야기도 있고 사실은 이태원 아픔이 제일 큽니다. 예. 그리고 최수근 상병의 이야기 네. 이런 것을 어떻게 법으로 만들어 갈 것이냐 이런 논의가 지금 저희 사선들이나 이상들에는 어떻든 국민의 민심을 잘 따를 방법들 네.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제일 중요한 저희들의 역할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네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부 모임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요. 예. 저희들이 이제 좀 이끌어주는 모임들을 주도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엔 소상공인 정책 포럼 대표를 2번에 걸쳐서 했는데요. 네. 소상공인들을 이끌어줄 수 있도록 그런 경제 포럼 이런 것들을 꾸려서 네. 같이 정치, 경제, 사회, 복지 등등 관련해서 공부도 하고 네. 실질적으로 빨리 추진하는 작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네, 5622님, 서영구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팬입니다. 유튜브 채널 안 빼고 꼭 봅니다. 국민에게 네. 많은 힘 실어주십시오라는 문자도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중진이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하실 일들이 참 많은데 그중에서도요. 지금 궁금한 게 이 부분입니다. 지금 민주당 새 원내대표 경선 얼마 안 남았어요. 네. 보통 이제 선수가 한 3, 4선쯤 되시는 분들이 맞긴 하셨는데 네. 이번에 세어보니까 민주당의 3, 4선 당선인 분들이 40분이 넘더라고요. 아, 예, 그렇습니까? 의원님 이번에 원내대표 도전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우선 4선이기도 하고요. 네. 4선이 좀 하고 그다음에 3선들이 하시게 해야지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도 했는데 예. 당시에 가장 그 활동을 잘하고 협치도 잘하면서 법안도 잘 통과시키고 또 일도 잘한 그 위원장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최고위원을 하면서 타협하지 않고 또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사실은 검찰 독재라 약간 두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두려울 이유가 없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뭐 마구잡이로 검찰 수사망들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선명하게 윤석열 정권과 각을 세우고 나아갈 수 있으면서도 네네. 윤석열 정권을 견인해서 민생을 살릴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켜 내고 또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한 최수근 그리고 또 이태원 관련한 법안들을 다 통과시켜서 예. 아픔을 치유하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국민이 안전하지 않은 세상을 만들지 않고 예. 예방해서 국민이 안전한 세상, 국민이 주인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에는 서영교가 가장 적임자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여성이기도 해서 또 세계 절반 또 대한민국의 절반이 여성인데 여성 원내대표의 모습도 좀 보여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예전에 그 유족분들께서 좀 요청을 하셔서요. 최상병으로 가겠습니다. 네네. 네네네. 최수근 상병이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원내대표 선출은 의원분들 표결로 이루어지는데 예. 지금 뭐 더불어민주연합은 아직까지는 합당 작업이 좀 안 이루어진 상태잖아요. 근데 이번 네, 선거는 그렇습니다. 지역구 당선인 분들만 참여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합당 절차가 사전에 있을까요? 뭐 크게 무리하지 않는다면 예. 합당 절차를 밟아서 함께 투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말씀처럼 5월 3일로 좀 앞당겼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사이에 뭐 굳이 크게 무리하지 않다면 합당해서 같이 투표하고 가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예. 원내대표 선출되는 것도 관심인데 지금 또 네. 하나가 이재명 대표께서 과연 연임을 하실까 이 가능성 좀 많이 타진하는데 의원님은 네. 어떤 생각이세요?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예. 너무 잘해 오셨어요. 네. 어려움이 너무 많았죠. 그 검찰 압수수색도 수백 번 있었고요. 네네. 가족도 전부 다 검찰이 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체포영장도 몇 번이 발부되고요. 네. 그런데 그걸 다 이겨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 대장동 관련 뭐 여러 가지 관련을 다 사실은 체크했습니다. 네네. 제가 법사위도 하고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가 다 체크했는데 예. 정말 무리한
기소들이었고 무리한 수사입니다. 저는 뭐 무죄를 확신하고요. 예. 아주 안 좋은 검찰의 모습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라 검찰을 사유화해서 검찰이 국민의 검찰이 아닌 모습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네네. 이번에도 윤석열 정권이 심판받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예.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그 어려운 과정을 다 겪고 나오면서도 또 이번에 거대한 승리를 가져왔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을 다니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이재명 대표 꼭 지켜주세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저는 너무나 많이 듣고요. 네. 저에게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옆에서 많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는데요. 네네. 불이한 그 압박으로부터 이재명 대표도 잘 이겨내지만 국민이 거기에 힘을 실어주고 있어서요. 이재명 대표가 사실 77.77로 당선된 역대적인 대표인데요. 네네.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임기를 이번 8월까지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같이 최고위원이고요. 예. 그때까지 임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임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예. 근데 저는 연임은 생각도 못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또 연임의 얘기가 나와서 이건 아니다 이렇게도 생각했는데 예예. 또 그 윤석열 정권처럼 되게 그 무리한 정권 그리고 검찰을 이용한 그 수사망을 좁혀가는 그런 정권, 경제가 또 최악인 이런 상황 속에서 예. 연임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것도 또 한번 그 열어놓고 생각해볼 부분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예. 이재명 대표께서는 전혀 손사래를 칩니다. 그래서 안 하시겠다고요? 예. 네. 손사래를 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인데 네. 이제 이것도 민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서요. 어떻든 뭐 열어놓고 좀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싶긴 합니다. 예. 원내 지금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 측에서는요. 지금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또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네. 민주당도 선거 전에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약간 긍정적인 입장인 것 같았는데 근데 이제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뭐 국회법 개정도 개정이지만은 예.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걸쳐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네네. 말씀처럼 교섭단체라고 하는 것은 예. 이제 좀 완화하자 이런 이야기를 조국 혁신당에서 하셨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언제나 그 국회가 구성될 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충분히 같이 검토해볼 이야기이고요. 국회법 개정 사안이라 여야도 있고 또 그 조국 혁신당도 있고 또 다른 당도 있으니 충분히 그 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네. 이야기해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조국 혁신당은 그 사실 돌풍을 일으켰잖아요. 예.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여론조사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그런 상황 속에서 돌풍을 일으켰고 그 돌풍은 민심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에게도 또 어마어마한 의석수를 주시면서 요구하는 민심이 있습니다. 네. 이런 속에서 충분히 얘기되고 있는 것은 논의해보고 여야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함께 논의해볼 수 있는 내용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그럼 뭐 교섭단체는 뭐 20석이 안 되고 좀 낮아도 한 10석 정도 돼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신 거예요? 뭐 이거는 제가 기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래서 같이 논의는 무조건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의견이 나온 거면 해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또 교섭단체가 뭐 이렇게 10석이라고 하는 교섭단체도 있고 예. 그 전에 보면 또 연대를 통한 교섭단체 구성도 있고 그렇죠. 그러긴 한데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열어놓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그 차기 국회의장 이거 누가 될 것인가 이것도 얘기 참 많이 나와요. 뭐 조정식 의원, 추미애 의원에다가 이제 정성호 의원까지도 공개적으로 출마 의사를 또 밝히셨더라고요. 어떤 분이 되면 좋겠다 아니면 차기 국회의장으로 이분을 내가 공개적으로 좀 밀고 싶다 이런 분 계세요? 질문이 아주 예리하신데요. 예. 우선 국회의장 자리는 많은 분들이 자격이 있으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으셔서요. 그렇지만 국회의장도 또한 민심을
반영해야 하는 것이고요. 예. 그 민심이 첫째 더불어민주당과 야권 반윤 야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192석입니다. 개혁신당까지 합쳐서 네네. 반윤 야권의 국민의 민심은 첫째 민생 살려라, 둘째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된 민주주의, 무너져가는 민주주의 제대로 살리고 네. 주가 조작, 뭐 또 그 국가가 개입한 최상병 관련한 그 수사 외압 등 예. 제대로 살펴라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분이 어떤 국회의장이 되시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고요. 국회의장 관련해서는 우선 먼저는 국회의원들의 투표가 제일 관건입니다. 네네. 5월 말쯤 하게 될 거라고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는데요. 예. 우선 국회의원들 초선만 저희가 60명입니다. 예. 그래서 초선들의 마음을 사고 또 아주 잘 훈련되신 그 실력 있는 대선 이상의 의원들이 100분이 넘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분들의 마음을 사는 분이 우선 국회의장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약간 이제 그동안 걱정스러웠던 것은 검찰 개혁을 할 때 예. 그때 그 국회의장님께서 중재를 하셨지만 네. 그래도 너무 그 민심의 소리를 조금 더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저희들에게 아쉬움으로 남아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단호하고 예. 그러면서 그 민심의 마음을 좀 단단하게 이끌어 가줄 수 있는 그러면서도 중재 능력을 예. 최대한 발휘해서 민심을 표결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분 이런 분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요. 네. 뭐 조정식 의원님도 정말 같이 사무총장님으로 일했는데 참 훌륭하십니다. 네. 그리고 절대로 그 뭐 다른 이야기를 하시지 않을 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추미애 의원님은 이번에 다시 국회에 입성하신 만큼 예. 정말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각을 확실히 세운 국민의 마음을 사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네. 정성호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과할 때는 약간 중재도 해주시고 네. 또 그러면서도 흔들림 없이 가시는 분이라서 모두 다에게 자격이 있다. 죄송합니다. 질문은 세셨는데 예. 제가 답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네요. 조정식 의원님 제일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그쪽으로 마음을 제일 많이 간다고 좀 이해를 아까 할까요? 질문하실 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예. 질문하실 때 조정식 의원님, 추미애 의원님. 농담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번 총선 이후에 화두로 떠오른 게 이제 협치인데 어제 뭐 대통령실에서 사실 무근이라고 밝히긴 했습니다만은 네. 박영선, 양정철 카드 이름이 나오긴 했어요. 네네네. 어제 그 박지원 당선인께서 저희 방송에 나오셔가지고요. 예. 이거는 야당 파괴 공작이고 이간계다 이렇게 평가했는데 네.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러세요? 공작이고 네. 이간계다. 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나와야 할 이야기는 이제 진짜 정신 차렸네. 예. 국민의 뜻을 좀 읽었네. 그래서 협치도 하고 국민의 민생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인사를 내놓고 있네. 이래야 되는데 네. 나오는 이름이 원희룡, 뭐 장제원, 이상민 뭐 이런 이름들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민심을 읽지 못한 그리고 자기 손아귀에 있는 사람으로 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러다가 떠보듯이 간보듯이 박영선, 양정철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박영선 의원도 그렇고 뭐 아무 얘기도 없이 그렇게 던진 것에 대해서 불쾌하다 이런 이야기를 오히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그렇게 통대되지 못한 대통령실 그 자체가 대통령의 장악력이 네. 벌써 흔들리는 어쩌면 레임덕이다 이런 얘기도 많은데요.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은 뭐 간보는 공작 이관계라고도 볼 수 있고 네네. 또 하나는 대통령의 의중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그 대통령을 오히려 당황시키는 네. 그런 레임덕의 모습으로 보이는 것
사실이다. 바로 왜냐하면 대통령실 대변인실에서 이런 일 전혀 사실 아니다라고 나왔잖아요. 예. 그런 걸 보면 대통령의 장악력이 안에서부터도 흔들리고 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번 그 21대 종료 전에요. 뭐 예. 최상병 특검법 같은 대표적인 이런 법안들 이제 추진도 처리를 할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계신데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절차적으로 뭐 공수처나 다른 사법기관의 수사가 완결된 다음에 특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도 있고 또 하나가 예. 민주당이 지금 공수처장의 그 추천 위원 채우지 예. 않고 있다. 네네네. 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주시겠어요? 우선 예. 이게 그 최상병 관련한 내용은 네. 정말 놀랍게도 대통령실이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예. 대통령의 경로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이 바뀌었다. 네. 원래 경찰로 보내는 내용이 다시 되돌아왔다. 그리고 임성근 그 사단장에 대해서 빼라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네. 이런 것의 중심에는 대통령의 경로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자료 자체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받은 당시의 전화번호가 대통령실 전화번호였다는 거죠. 네네. 다 대통령실이 관계돼 있고 국방부 장관이 관계되어 있고 대통령실 안보 관계자가 관계되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이러면 공수처고 뭐고 사실 다 장악이 대통령실로부터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제일 중요한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네네. 국민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는 거죠. 네. 이런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특검으로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특검으로 가기 전에 대통령실이 내용을 내놔야 합니다. 우리 전화번호가 왜 연결되어 있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종섭이라고 하는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 도주 대사 만들어서 호주로 보낸 게 이번 그 뭐라 그럴까 선거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 실패자가 아니었습니까? 네네. 예, 이래서 그 지금은 특검으로 가자라고 저희들이 단단하게 이야기하는 상황이고 네. 이거는 대통령께서 정말 미안하다. 최수근 장병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프다. 예.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끔 전체 체제를 바꾸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것은 대통령이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된 거다라고 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공수처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 변명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시간이 다 됐네요. 여기까지 말씀드려야 될 것 네. 같고요. 앞서 그 말씀해 주신 네. 여러 가지 그 민생 또 경제 살리는 방안들, 네. 정치에 대한 협치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중랑갑에서 4선에 성공한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공인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퇴근길 정체 구간에서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내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성수 분기점부터 사고가 있던 상계교 쪽으로 45분가량 정체 극심하고요. 이 때문에 한강다리 중에선 성수대교 북단 쪽으로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공항 쪽 올림픽대로는 성수대교부터 가양대교 쪽으로, 일산 쪽 올림픽대로는 한남대교부터 가양대교 쪽으로 각각 1시간가량 정체가 되고요. 강남수안로 성산 쪽 봉천터널 출구부에선 1시간이 넘게 고장난 차 처리하면서 서초터널을 나오면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고속도로에선 무안 광주고속도로 광주 쪽 사고 여파가 큽니다. 서광산 부근 1, 2차로가 화물차 사고로 차단되면서 갓길을 통해서만 소통 중인데요. 노안터널을 나오면서부터 4km 구간 서있다시피한 정체가 이어지고요. 수도권에선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정체만 40km 구간에 달하는데 안성 분기점에서 동탄 사이와 경부 동탄터널에서 수원, 신갈에서 판교 분기점 쪽 지나시기 가장 답답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파고 또 파고 골라서 엄선한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파파뉴 코너. 오늘은 김수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에게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직 언론사 간부 3명에 대해서 오전인가요? 압수수색에 나섰더라고요. 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는 오늘 오전 전직 언론인 3명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네. 이들 언론인은 각각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한국일보의 간부로 재직했었고요. 2023년 1월에 김만배 씨와 금전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검찰이 김 씨가 천화동인 1호에서 빌린 대여금 473억 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거래였습니다. 압수수색 받으신 분들하고 김만배 씨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금전 거래가 어떻게 돈이 오가는지 궁금하네요. 네, 중앙일보 간부 출신인 A 씨는 2018년 김 씨에게 8천만 원을 빌려주고 7개월 만에 이자를 합쳐 9천만 원을 돌려받았는데요. 그리고 2020년에는 반대로 김 씨에게 1억 원을 빌렸습니다. 전 한겨레신문 부국장 B 씨는 아파트 분양대금을 내기 위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김 씨에게 수표로 총 9억 원을 받았고요. 네. 검찰의 자금 추적 결과 논란 초기에 B 씨가 회사에 소명했던 거에 비해서 더 늘어난 거래 규모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네. 한국일보 전 간부 C 씨는 2020년 5월 주택 매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김 씨에게 1억 원을 빌렸는데요. 대장동 의혹이 보도된 이후에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뭐 청취자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잘 이 사안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니 돈 주고 받고 갚고 서로 개인 간의 금전 거래이지 않는가, 이게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지 하는데, 이 언론인 분들도 개인적인 금전 거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검찰은 근데 이제 청탁이라는 부분을 의심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일단 이들 언론인들은 개인적인 금전 거래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네. 해당 언론사부터 이 언론인의 직업윤리를 훼손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냈었고 당사자들은 해고되거나 사표를 냈거든요. 네네. 나아가서 검찰은 돈 거래를 통해 청탁을 받고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하거나 불리한 기사 작성을 막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이제 혐의로는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네, 법률적으로는 일단 배임수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예.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습니다. 네. 직무 관련성이 없다 할지라도 공직자, 언론인 등에게 공직자나 언론인 등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 연도 합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성립될 수 있는 혐의입니다. 근데 또 오늘 압수수색 대상이 된 분들 말고도 김만배 씨의 뭐 이른바 언론계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인사들이 더 많이 있다더라고요. 네, 일단 화천대유, 이 대장동 사업이 민간 업체죠.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된 언론인 출신들이 4명이고요. 네. 이 중 3명은 적게는 3,500만 원, 많게는 1억 5,600만 원을 고문료로 수령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사직을 하고 급여를 미수령을 했고요. 네. 그리고 화천대유 홍보실장으로 일하거나 또 다른 민간 사업체인 천화동인 1호의 고문으로 일한 전직 기자들까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이미 그 뇌물 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지금 재판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지난 2월 14일 수원지법에서 1심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예. 김만배 씨가 2012년 최윤길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청탁을 했고 이때 수익 배분과 뇌물을 약속했다라는 혐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조례안을 결국 상정해서 통과를 시키는 데 기여했던 최 전 의장은 나중에 화천대유의 부회장으로 채용됐다고 하는데 이때 채용돼서 받은 급여를 이제 수수한 것을 재판부가 이제 검찰에 이어서 재판부도 뇌물로 인정을 합니다. 최 전 의장 같은 경우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요. 대신에 두 사람 다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는 없다고 해서 법정 구속은 피했었습니다. 예, 김 씨하고 최 전 의장은 여전히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청탁을 주고받은 적이 없고 화천대유 채용도 회사의 필요에 의해서 이뤄진 것이라서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김만배 씨 포함해서 뭐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 대한 이 이른바 배임 등 혐의에 관해서는 아직 그 1심 재판 진행 중인 거죠? 네, 예. 김만배 씨하고 이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또 남욱 변호사, 정혜화 회계사 등은 배임 혐의로 2021년부터 서울지법 형사합의 22부 재판에 넘겨졌었는데요. 네. 여기에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서 부당이익을 거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기소가 됐습니다. 또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해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을 공범으로 추가하기도 했고요. 그렇죠. 이 재판이 이제 아직 진행 중이고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관련 혐의는 성남FC, 백현동, 위례신도시 등 이 대표의 다른 혐의들하고 병합이 돼서 서울지법 형사
33부에서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2021년에 서울지법 형사비 22부에 이제 배당이 돼서 재판 중인데 아직까지 1심 재판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3년째. 이른바 지금 김만배 또 신앙림 허위 인터뷰 의혹도 있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되고 있나 아니면 종결됐나요?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서울중앙지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이 수사를 하고 있고요. 네. 이 의혹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발단은 지난 대선 때 불거진 의혹이었는데 윤석열 당시 후보가 검사 시절에 대장동 대출 브로커인 조우영 씨에 대해서 부실 수사를 했거나 혹은 수사를 무마한 의혹이 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 가운데서 이제 김만배 신앙님 인터뷰가 나온 것인데 김만배 씨를 만나서 인터뷰했던 언론인 신앙림 씨하고 이제 둘 사이에 대가가 오고 갔다라는 의혹이 있고요. 신앙림 씨는 자신이 집필한 대형 서적을 제값에 받고 팔았을 뿐이다라는 입장이고 김만배 씨는 관련 보도들 배후에 자신이 있지 않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그때 이제 뭐 책값이 뭐 건당 얼마였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억대의 가격이었죠. 예, 있었었죠. 다음 소식입니다. 전두환 정권 시절 그 경찰의 고문으로 숨져서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고 박종철 열사, 이 박 열사의 모친 정차순 씨가 이제 별세를 했네요. 네, 박종철 기념사업회와 유족에 따르면 정차순 씨는 어제 오전 5시 20분쯤에 서울 강동구 한 요양병원에서 노환으로 별세했습니다. 향년 91세고요. 배우자인 박정기 씨가 2018년에 먼저 별세한 다음에 정차순 씨는 부산의 자택에서 홀로 지내다가 건강이 악화돼서 2019년부터 서울 요양병원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네네. 유가족 측은 어머니께서 빙긋이 웃으시며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다라고 전했고요. 내일 19일 발인을 거쳐서 고인의 유해는 모란공원에 안치될 예정입니다. 예, 그 정차순님의 아들 그 박종철 열사의 또 사망은 이 말씀드린 것처럼 6월 항쟁을 이끈 그야말로 도화선이 됐었죠. 네, 박종철 열사가 서울대 언어학과에 재학 중이던 1987년 1월 13일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 관련 주요 수배자들을 파악하려던 경찰에 강제 연행이 됐었는데요. 그러다 이제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고문받다가 다음 날 사망을 했습니다. 당시에 경찰이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 이런 허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민적 공분이 커졌었고 결국에 6월 항쟁에 이르게 됐습니다. 네, 나중에 뭐 영화화되기도 했었고요. 이 6월 항쟁은 이 정차순님의 또 민주화 운동이 시작되는 계기이기도 했어요. 네, 이현주 박종철 센터장이 빈소에서 취재진에게 공개한 고인의 어록에 따르면 고인은 박 열사 사망 후에 23해 고이고이 키웠건만 언제 온다는 말 한마디 없이 우리 철이 어디 갔나라고 말하면서 아들을 그리워하기도 했는데요. 1987년 2월 7일에 고문치사 사건을 추도하기 위해서 27 국민추도대회가 열렸는데 이때 고인과 박 열사의 누나인 박은숙 씨가 경찰의 저지로 대회에 참여하지 못한 일도 있었습니다. 대신에 부산 괴정동의 사리암에서 가족 불공을 열었는데 이 모녀가 불공에 앞서서 울부짖으면서 타종을 하는 모습이 또 사진으로 남아있고요. 이것은 6월 항쟁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장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 뭐 이 고인이 뭐 어떤 의미를 갖는 분인가 하는 분도 계실 텐데 아마 그 민주화 운동 관련된 분들에 대해서 이 명예 회복이나 아니면 또 의문사의 진상 규명 여기에 좀 많이 힘을 실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정차순 박정기 부부 이 두 분은 다른 민주화 운동 유가족들과 함께 2000년에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의문사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는 데 노력했습니다. 이들을 포함해서 시민단체 육아협의 회원들은 두 법안의 통과를 위해 국회 앞에서 422일간의 천막농성을 벌이기도 했고요. 이런 노력들이 인정돼서 2020년 60 민주항쟁 33주년 기념식에서 전태일 열사의 모친인 고 이소선 씨 그리고 이한열 열사의 모친인 고 배은심 씨와 함께 이제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에 그 전현직 대통령이 근조 화환도 보내고 또 많은 정치인분들도 조문을 다녀갔다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은 빈소에 근조 화환을 보냈고요. 영화 1987의 출연자인 배우 김태리 씨의 화환도 보였습니다. 박종철 열사 사망 사건의 책임을 두고 2018년에 유가족에게 사과한 바 있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 이재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회장도 빈소를 찾았고요. 민주당에서는 이한열 기념사업회 이사장인 우상호 의원 그리고 강민정, 이하경 의원 등이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송석준 의원, 윤희숙 전 의원 등이 장례식장을 찾아서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녹색정의당 김찬희, 김준우 공동대표, 조국혁신당 차규근 당선인도 조문했습니다. 네, 지금 정차순님의 그 별세를 계기로 해서
주목받는 게 민주유공자법이에요. 네, 오늘 네. 가장 먼저 빈소에 온 우상호 의원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민주유공자법을 서둘러 처리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4.19, 5.18에 관련해서는 법률이 있지만 그 외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 부상, 유죄 판결 등의 피해를 본 분들을 예우하는 내용이 민주유공자법의 골자인데요. 민주당은 오는 23일 정무위원회를 열어서 이 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고 21대 국회가 폐회되기 전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법 관련해서는 또 이견도 있고요. 또 쟁점되는 부분도 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법안의 어떤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의 세부 쟁점이 있기 때문에 예.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될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박종철 열사가 숨진 그 남영동 대공분실 있잖아요. 여기가 새롭게 공간이 탈바꿈해요. 네, 남영동 예. 대공분실은 경찰청 보안수사대 대공 업무를 위해서 지어진 시설이었는데 네. 박종철 열사 사망 이후에도 대공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이었습니다만 2005년에 경찰청 인권보호센터로 용도가 변경됐고 또 고문 현장을 포함해서 시설 일부가 일반에 공개됐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행정안전부로 이관이 됐고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관리 운영 책임을 맡아왔는데 네. 이곳은 현재 민주인권센터로 거듭나는 리모델링이나 신축 공사를 거치고 있고 이걸 거쳐서 올해 정식 개관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요. 한강공원, 서울시가 한강공원에 있는 어떤 조형물을 치우겠다. 철거 수순에 들어갔어요. 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에 나오는 네네. 괴물을 본따서 만든 그 조형물이 있거든요. 그거 있거든요. 네, 이것을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네네. 이게 2014년에 서울시가 예산 1억 8천만 원을 투입해서 이게 한강 그 괴물의 배경이 한강이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그 아마 원효대교 남단 네네. 뭐 해서 원효대교 그 사이쯤 그렇죠. 어디 있던 걸로 기억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조형물도 마포대교와 원효대교 사이에 위치해서 이제 설치가 됐고 예. 길이 10m, 높이 3m 정도의 크기고 한강의 스토리텔링을 연계한 관광 상품을 만들겠다 이런 취지로 10년 전에 만들어진 조형물입니다. 옛날에 그 대학 때 여기서 많이 놀았던 그렇습니까? 이왜 10년 만에 이 괴물을 처리하게 된 건가요? 네, 서울시 관계자는 조형물 가운데 노후도가 심해서 미관을 해치고 안전에 문제가 있는 조형물을 철거할 예정이라면서 괴물 조형물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좀 오래됐고 좀 미관을 해치고 네. 안전에 문제가 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아직 철거가 확정된 건 아닌데요. 다음 달 공공미술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철거 여부를 심의를 하고요. 철거 결정이 나게 되면 상반기 내에 철거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네, 이 지금 뭐 괴물 조형물 말고도 네. 전국에 이러저러한 조형물들이 뭐 흉물 논란에 좀 휩싸여 있어요. 네, 서울시 국세청 앞에 세워졌던 조형물이 흥겨운 우리가락이라는 조형물이 있는데 네. 이 어떤 사람이 이제 전통 복장을 입고 춤을 추는 듯한 모습이거든요. 이 저승사자 같다, 무섭다 이런 민원이 빗발쳐가지고 근데 철거가 됐습니다. 저 여기 갔다가 네. 뭐 일 때문에 좀 늦게 끝나는데 네네. 나오다 깜짝 놀랐었어요. 그렇습니다. 와, 정말 네. 좀 무섭더라고요. 네, 표정도 좀 무서운 예, 표정이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인천 소래포구의 새우타워, 전북 고창군의 쭈꾸미 미끄럼틀 이런 조형물들이 이제 지역 특산품 같은 걸 좀 자랑하려다가 오히려 너무 크기만 하고 미적이지 않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받고 있는 논란의 조형물들이고요. 네. 그리고 송도 센트럴파크에 설치된 갯벌 오줌 싸개 이 조형물은 혐오감을 주는 사례로 지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뭐 과거에 보니까 뭐 엄청 큰 가마솥을 만들어서 네. 거기에 이제 뭐 비빔밥을 비벼먹자는데 한 번도 못 쓰고 있다 뭐 그런 것도 봤는데 네, 그렇습니다. 뭐 흉물 논란에 휩싸인 것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공공 조형물이 이 수억 원, 뭐 수십억 원 들여서 왜 만드냐 예산 낭비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전남 시안군과 경북 청도군에 대형 조형물을 설치를 했던 이 사업 수주했던 사람의 경우가 사기 전과가 있는 71세 최모 씨였는데 허위 이력을 내세워가지고 이렇게 수주를 한 것이 드러나서 논란이 그래요? 되기도 했고요. 네네. 그리고 경기 군포에서는 김연아 동상이 제작이 됐는데 네. 김연아 선수하고 전혀 닮지 않았다 이런 비판이 많고 그리고 김 선수 측하고 상의를 안 하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김연아 동상이라는 이름을 못 쓰게 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김연아 동상을 만드는데 김연아 선수랑 네. 안 닮은 동상이 있군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김연아 없는 김연아 동상이다라고 하고요. 예. 전국의 공공술 작품이 23,600점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매년 1,000여 점 그리고 하루에 평균 3점씩 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 점당 평균 가격이 1억 원대 중반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못 지어질 경우에 계속 주민들에게 세금 낭비다 이런 지적을 또 받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이렇게 좀 좋자고 또 신미한적으로 좀 예쁘자고 만든 공공미술 작품이 이렇게 애물단지가 되고 있는 현실은 좀
어떻게든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이게 건축물 미술 작품 제도라고 해서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이나 증축을 할 때에 예. 건축 비용의 0.1% 내지 1%를 미술 작품 설치에 사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연간 1,000억 원 정도의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뭐 일각에서는 이런 의무화 제도 자체를 없애야 된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뭐 하는 건 좋은데 끼리끼리 계약을 막는 걸 막아야 된다. 작품 공모라든지 예, 또 예.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심사, 감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일종의 복마전으로 변질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그동안 많이 나왔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지구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지구적 참견 시점 프로 참견러 남종영 환경 저널리스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다음 주 화요일에요. 헌법재판소에서 국내에서 제기된 기후 소송에 대한 첫 공개 변론이 예정돼 있다. 관심 많이 받던데 특히 이게 또 아시아 최초로 판단이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관심들이 상당히 많던데 지금 세계적으로 이 기후 관련된 소송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예, 제가 1년 반 전에 이제 뭐 페루나 네덜란드 이런 전 세계 기후 소송을 취재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직접 기후 소송을 하는 당사자도 인터뷰를 하고 그랬는데 정말로 이게 유행이라고 할 정도로 기후 소송이 많더라고요. 그 정도예요. 예,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금 일제히 기후 소송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얼마나 많길래 유행이라고까지 생각이 드세요? 심지어 매년 기후 소송 건수를 집계하는 기간까지 있어요. 그래요? 예, 영국 런던 정경대학 부설 그랜섬 기후변화 환경연구소라고 있는데 네. 매년 여름 전 세계의 기후변화 기후 소송 현황을 취합 분석해서 이제 보고서를 냅니다. 네네. 가장 최근 보고서가 지난해 6월에 나온 건데. 예. 1986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37년 동안 네. 전 세계적으로 51개국에서 2,341건의 기후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기후 소송이 취합이 2,000건이 됐습니다. 넘네요. 예. 네. 가장 많이 제기된 국가가 이제 미국이고요. 1,590건, 거의 절반을 넘죠. 그다음에 뭐 호주, 영국, 독일, 브라질, 캐나다 이 순인데요. 네. 최근 들어서는 거의 매년 한 200건 정도의 기후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네네. 2021년에는 2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최근에는 조금 둔화 추세이긴 한데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이제 기후 소송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네. 기후 정책이 다들 좀 역진했잖아요. 그때 많이 이제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바이든 대통령 집권하고 나서는 미국에서 좀 기후 소송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는 조금 둔화 추세이긴 한데 네네. 한 그래도 1년에 200건 정도 제기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미국 사례만 볼 것이 아니라 매년 200건 정도의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면은 기후 소송이 많이 느는 이유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사실 뭐 기후 소송이나 환경 소송은 예. 뭐 실제적인 승소 목적보다는 약간 그 선언적인 의미, 퍼포먼스 같은 의미가 좀 있거든요. 캠페인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예전에 우리나라도 천성산에 KTX 터널을 뚫을 때 도롱뇽을 뭐 원고로 해가지고 소송을 하기도 했었죠. 시험 주제로 정말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도롱뇽이 원고 적격성이 떨어진다 해가지고 안 됐는데 물론 이제 그거는 기후 소송은 아니고 환경 소송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비슷합니다. 원고 적격성을 인정받느냐 않느냐가 상당히 논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그 네덜란드에서 처음으로 승소 사례가 생긴 뒤에 승소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아 첫 판단은 우리나라에서 하지만 네덜란드 유럽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있고요. 그래서 2019년에 네덜란드 위르헨다 판결이라고 하는데요. 그 네덜란드의 환경단체 위르헨다 재단이라는 곳과 그 시민 한 800명 정도가 네덜란드 정부 기후 정책이 너무 좀
미흡하다라고 이제 소송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저기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한 25%로 잡아야 되는데 네. 실제로는 한 17%밖에 안 잡았거든요. 17%요. 예, 그래서 이거는 문제다라고 했더니 법원에서 이거를 인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그러니까 법원에서 인정해가지고 바꿀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환경단체나 시민들도 이 소송을 통해서 이걸 바꾸면 되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뭐 기후 소송이라는 게 뭐 어떤 식으로 소송이 이루어지는 거고 뭐 누구를 상대로 하는 건가 궁금합니다. 네, 뭐 기후 소송이라고 하면 그냥 기후와 관련한 모든 소송을 기후 소송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첫 번째는 자국 정부를 상대로 하는 소송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특이한데 다른 나라의 기업에게 소송을 벌이는 경우도 있어요. 네네. 네. 자국 정부, 기업, 예. 그다음에 다른 나라의 기업. 예. 일단은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먼저 얘기를 하면 이게 어쨌든 국가의 공권력 행사로 인해서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하는 뭐 이른바 헌법소원 같은 개념으로 진행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기후 정책이 뭐 미진하다 네. 혹은 그 미진한 기후 정책 때문에 국민이나 특정 계층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이런 논리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는 거죠. 네네. 대표적으로는 청소년 기후 소송이 있습니다. 청소년은 대표적으로 미래 세대잖아요. 예, 예.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가장 크게 희생당하는 집단인데 이제 외국에서도 이 청소년 기후 소송을 많이 벌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청소년 기후행동이라는 청소년 단체가 우리나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라고 하면서 헌법소원을 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뭐냐면은요. 2050년에 탄소 중립을 하는데 그렇죠. 그 중간 경로로 2030년에 한 40% 정도 줄이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너무 미흡하다. 낙관적인 경로다라고 해서 현실성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기본권을 침해받을 것 같다 해서 청소년이 이제 헌법소원을 낸 거죠. 전혀 저는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기본권 침해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소송을 또 제기를 하고 있군요. 또 해외에서 얼마 전에 노인분들이 기후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네, 사실 이 청소년 기후 소송이 세계에서 유행이니까 요즘에 노인들도 기후 소송을 하는데 스위스에서 64살 이상 여성 2,500명이 이제 스위스 법원을 상대로 원래 이제 소송을 냈어요. 그러니까 역시나 이것도 똑같습니다. 스위스 정부가 기후 위기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 이거는 우리 노인한테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런 소송을 벌였는데 스위스 국내 법원에서는 이런 권리 침해의 증거가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기각을 했는데 그 상위 법원이 유럽 인권재판소거든요. 여기서 지난 13일 날 판결을 내렸는데 기후변화로 인해 빈번해진 폭염이 여성 노인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위협한다라는 점을 인정을 했어요. 그때 증거로 뭐가 제출됐냐면요. 그 여성 노인들의 의료 기록이 제출이 됐습니다. 뭐 의식상실, 메스꺼움 뭐 이런 폭염으로 인한 그런 질병이 의료 기록으로 이제 증거로 인정을 받은 거죠. 네. 지금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얘기를 해봤고요.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도 있다고 하셨고요. 또 다른 나라 상대로 한 소송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절차를 거치는 건가요? 예, 조금 재밌는 게 이제 기업을 상대로 하는 거는 기업의 이제 뭐 기후 와싱, 그린 워싱이라든지 이런 걸 소송을 하는 게 대부분이고 재밌는 게 다른 나라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좀 재밌는 케이스인데 페루 안데스 산맥에 우아라스라는 소도시가 있는데요. 이 도시가 조금 특이해요. 왜냐하면 그 도시 위에 빙하가 있고 빙하 밑에 호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빙하가 녹은 물이 호수에 저장돼 있는데 1941년에 이 호수에 둑이 터져가지고 수천 명이 사망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불안에 떠는 거는 이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빙하가 막 녹고 있잖아요. 그러면 호수의 수량이 많아지면서 또 둑이 터져가지고 우리는 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도시의 한 주민이 자기 나라도 아닌 독일의 에너지 기업인 에르베라는 곳이 꽤 큰 기업인데요. 거기다가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독일 법원에. 에너지 기업에. 왜 이 에너지 기업에다가 무슨 책임을 묻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후변화 문제의 특성인데요. 이를테면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환경 문제긴 한데 지역적인 문제입니다. 이를테면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가 나오고 중국에서 나오면 동아시아만 피해를 받거든요. 그런데 기후변화는 달라요. 우리가 온실가스를 내뿜으면 이게 지구 대기 전체에서 합쳐져 가지고 온실가스 농도를 높이고 그렇죠. 지구 전체적으로 기상이변을 일으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화력발전소에서 내놓은 온실가스 그리고 내가 탄 자동차에서 나온 온실가스가 마다가스카르 주민의 이 기상이변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이유로 이 소도시의 주민은 이제 전체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중에 그 독일 에너지 기업의 그 책임량을 산정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약 0.47% 정도를 니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제 홍수 예방을 하려고 이제 여러 가지 건물이나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비용이 한 0.47%를 니네들이 내라라고 소송을 건 거죠. 47이면 얼마 정도인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사실 2,700만 원밖에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홍수 예방 비용에 2,700만 원이면 아주 작은 금액이죠.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금액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 한 건데요. 만약에 이게 승소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나라 한전이라는 기업도 페루 농부나 마다가스카르 주민이 소송을 하면 배상을 해줘야 된다. 선례가 되니까요. 그렇죠. 근데 지금 독일의 에너지 기업을 상대로 또 독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렇죠. 이게 소송 과정이 잘 진행되고 있을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1심 법원에서는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기각됐어요. 뭐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기후 변화 책임을 개별 기업에게 물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기존에 좀 보수적인 판단을 했는데 뭐 약간 생뚱맞다 뭐 이런 그런 의미였는데 2심 재판부터는 좀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2심 재판부는 직접 9명의 조사 요원을 이 소도시에 파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빙하 호수도 조사를 하고 주민들 인터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보고 있죠. 그래서 제가 당시에 이 주민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주민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선진국 시민과 달리 우리는 에어컨도 없을 정도로 전기 소비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후변화 책임을 왜 우리가 지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또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일리 있는 지적인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국내 기후 소송 사례는 몇 건이나 제기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지금 다음 주에 이제 공개 변론을 하는데 이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 기후 소송 그리고 태아와 어린이가 제기한 아기 기후 소송도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시민들이 제기한 소송도 있고 해가지고 총 4건의 기후 소송이 이제 병합되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들의 주장은 지금 똑같아요. 우리나라 탄소 중립 기본법의 감축 목표가 2030년에 40%를 감축하기로 돼 있는데 이거는 부족하다. 그래서 결국은 미래 세대 청소년이나 이런 시민들의 건강권, 뭐 생명권을 위협한다, 위헌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정부는 어쨌든 뭐 탄소 중립법도 준수하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될 것 같고 또 소송을 건 입장에서는 나름의 주장이 있을 텐데 지금 핵심적인 쟁점은 뭐다라고 봐야 될까요? 전 세계 기후 소송에서 보통 쟁점이 되는 건요. 국가의 주의 의무라는 거예요. 주의 의무. 주의 의무가 이제 약간 법률적인 용어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주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거는 국가는 아니거든요. 보통 기업이죠. 온실가스 배출하는 건 기업인데 국가가 왜 책임을 지냐면은 국가가 주의를 기울여서 이거를 막아야 될 어떤 책임이 있다, 의무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가습기 살균제 사태예요. 이거는 기업이 잘못해가지고 이 사태가 일어났지만 사실 국가가 뭐 기준 관리라든지 뭐 검사라든지 이런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도 책임 있다 이런 논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당한데 그리고 시민의 기본권이 지장을 받은 정도로 위기인데 정부가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 이원 결정을 지금까지 외국에서는 내려왔던 거죠. 다음 주에 공개 변론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종영 환경 저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고요. 17개월 만에 1,400원을 터치한 원달러 환율 이야기 오늘 다뤄봤는데요. 아바의 머니 끝곡으로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치킨 쿠폰 받으실 분들 뉴스레터 K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세상을 읽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KBS 김용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